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어제 최근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우리와 글로벌 증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주식 투자 자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미래가 불안한 젊은 세대가 자신의 재능만 믿고 돈까지 빌려서 주식시장, 특히 해외 시장에 뛰어들었다 낭패를 본 경우가 최근에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전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2달 가까이 실전 투자 대회를 개최해서 1000여 명의 주식 투자 행태를 지켜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비교적 증시가 안정적인 시기였는데도 수익을 올리는 사람보다는 손해를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쉴 새 없이 사고 팔지만 대개는 오를 때 사서 떨어질 때 팔거나 그마저도 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른다는 얘기가 실감이 나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 타이밍 때문일 겁니다. 주가가 한참 오른 뒤에는 나만 안 하면 손해일 것 같아서 뛰어들고 주가가 한창 떨어질 때는 불안해서 선뜻 손대질 못하죠. 이렇게 이르면 속된 말로 열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조금이라도 주가가 오른 날에는 실제 수익으로 실현이 된 것도 아닌데 그 기분에 더 쓰게 됩니다. 그러니 수익을 올려본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누적 수익률이 플러스인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그들보다 빨리 움직이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세 가지 성향을 내가 못 지녔다면 주식은 거들떠보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젊은 세대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럴지 몰라도 자신만은 그 세 가지 성향을 지녔다고 생각하니 늘 그게 문제겠죠. 자, 금요일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원탁의 기자들이 있는 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흔들리고 있는 우리와 글로벌 증시, 거기에 미중 무역 분쟁 등 지금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는 여러 대외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빠숑, 이나금, 북극성주, 주지호 이런 분들 공통점 아시겠습니까? 부동산 스타 강사들인데요. 이분들이 어떤 지역을 찍으면 그 지역 아파트 값이 실제로 오른답니다. 신기하죠? 얼마나 영향력이 대단하길래 집값을 그야말로 쥐락펴락하는지, 문제는 없는 건지 구체적인 실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의견도 좀 실시간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번이나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정보를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난 후에 팟빵과 KBS 콩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언제든지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카피 랩트라고 그러죠. 제가 한 말이나 전한 정보는 원천을 밝히지 않고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문자나 콩, 페이스북, 팟빵으로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당첨자 뽑아서 사연 소개해드리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지금 막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도 시작했습니다. KBS 1라디오. 자, 원탁의 기자들 함께합니다. 중앙일보 고란 기자, 박연미 경제전문기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대호 기자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카피 랩스는 원천을 밝혀야죠. 다만 원천을 밝히고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써도 좋습니다. 그게 다만 뜻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 김 소장님 하셨다라고. 안 밝히셔도 됩니다. 저는 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하고자 하는 취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 하도들 그냥 밝히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해서 제 경우는 안 밝혀도 된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부동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우선 9.13 부동산 대책 나왔고 9.21 공급 확대 정책이 나왔고 지금 조금 잠잠해진 거죠. 박 기자 어때요? 그렇죠. 네, 기자. 네. 강남에서도 지금 강남 3구 아파트 거래 가격이 대책 나오고 나서 처음으로 좀 하락세를 보인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워낙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소폭 조정을 받아도 크게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는 나옵니다만 네. 어찌됐든 이번 대책이 그 요소에서 틀어막고 있다. 이런 건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정평가원이 주 단위로 해서 아파트 가격을 통계되거든요. 그런데 강남, 서초, 송파, 소위 강남 3구라고 하죠. 여기가 거의 14주, 18주 만에 처음으로 꺾였거든요. 물론 하락폭이 0.02%, 0.04%. 큰 의미는 없지만 꺾였다는 게 큰 의미고요. 서울 전체를 보면 한 0.04% 정도 올랐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동안 못 올랐던 지역이 상대적으로 중구나 종로구 같은 데가 좀 올랐거든요. 그리고 규제 대책에서 피해간
용인 지역이 집값이 0.4% 정도 그렇더군요. 올랐습니다. 예. 용인 수지나 기흥 지역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게 실제로 지난해 8.13 대책 나온 이후에도 2달 동안 잠잠했거든요. 근데 그다음 찍고서 오히려 더 급하게 올랐는데 맞아요. 예. 지금도 대체적인 전망은 이제 좀 잡힌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일단 좀 지켜보자라는 쪽도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이제 시청자 케이스 여러분들도 보면은. 여러 뉴스를 접하시겠지만 이래요 기자. 어디 부동산 들썩 이런 기사는 앞으로도 영원히 보시게 될 거예요. 전국 8도 16개 광역시도 개발 호재 없는 거 한두 곳 없겠습니까? 그러면 그 그렇죠. 특정 구역이 헤드라인이 돼버리거든요. 네. 또 대부분 그런 자료들을 건설사, 분양 관련 회사, 부동산 중개 관련 회사들이 자료를 제공하면서 기사화하도록 부추기는 것도 많고요. 그 실제로 이 빠숑이라는 분이 예. 그 서울에 대한 규제책이 막 한창 나오고 뭐 규제한다 어쩐다 말을 할 때 그 여름쯤에 책을 한 권 펴내셨거든요. 예. 서울 이외에도 오를 지역은 오른다. 어.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베스트셀러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 안 올라도 이제 다른 지방에 오를 때는 차지만 있다라는 이런 그러니까 얘기죠. 바로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이제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취재를 했고 이제 화제가 된 게 부동산 스타 강사들이 특히 이제 시세 조정 혐의 같은 걸 이제 그 방송에서는 이렇게 네네. 제기했는데 우선 그 얘기 하기 전에 경제부 기자니까 이런 분들 아십니까? 저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는 그분을 아는데 그분은 저를 모르죠. 물론요. 근데 활동하신 지가 꽤 오래됐어요. 지금 거론된 강사들이 예. 그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나름대로 한 10여 년 축적이 된 거예요. 다들 보니까 회사 생활을 하거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쪽에 대한 데이터를 나름대로 축적을 해서 본인이 투자를 해서 성공한 사례가 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건데요. 예.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어디에서부터 인기를 얻기 시작했느냐. 관련 카페 블로그가 사실 꽤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 카페 같은 게 네. 많으니까. 사실은 제가 이게 오히려 홍보가 되는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네, 말씀을 맞아요. 그동안 안 드렸는데 왜냐하면 방송이 나간 다음에 야 이거 찍어주기 아니야? 네, 또 누군데 해서 찾아보실까봐 네, 맞아요. 그 책도 오히려 찾아서 사보실까봐 제가 좀 되게 이미 조심스러운데 화제가 많이 됐어요. 네, 관련 기사가 관련, 나왔더라고요. 네. 책이 뭐 근데 그렇죠. 그쪽 시장에서도 1세대, 2세대가 나뉘더라고요. 아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1세대 그러니까 뉴스 보면 부동산 관련 뉴스 볼 때 인터뷰 많이 나오는 전문가들이잖아요. 그 부분 대부분들이 이제 은행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부동산 정보 업체 그렇죠. 소속으로서 어떤 시장 분석을 해주고 나름대로의 그 자산 관리를 네. 위한 고객들에게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해주는 분들이 1세대였다면 지금 2세대는 그런 어드바이저 역할보다는 쪽집게 강사 형태로 그렇더군요. 조금 네. 변질이 됐다는 그 차이가 있는 근데 거예요. 1세대, 맞아요. 2세대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제도권과 비제도권을 구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거든요. 고라니 이분들도 기자. 옛날에는 원래 그랬으니까. 지금 이제 제도권에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 전엔 비제도권에 계셨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 그 구분의 의미를 둔다기보다는 저는 이분들의 말에 왜 이렇게 시장이 소위 움직이는가? 움직이느냐.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시장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맞아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분들이 일정 부분 기여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몇몇의 말에 의해서 시장이 들썩들썩한다. 이거 시장 구조 자체가 잘못된 투기 얘기. 심리 자체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톡 건드려 주면 폭발한다. 그냥 그 방아쇠를 당겨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달려가기 직전에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톡 건드려줄 뿐이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의 특징이 간증 시스템. 내가 해봤더니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게 세계 경제가 좋아지고 증시가 오르고 그게 아니에요. 예. 나랑 같이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식으로 1,000만 원 벌었다. 이 얘기 나오면 나는 주식에 올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웃이 땅을 샀는데 땅이 10배가 올랐어. 그러면 부동산에 관심을 간증 가지게 시스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해봤다. 나도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10년 동안 뭘 어떻게 해봤더니 나 부자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열광을 하는 거고 사실은 저는 유명하다는 강사 한 분의 그 되게 용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어디서 하는지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대중 강의는 대중 강의인데 그거랑 별개로 유료. 소수 정예에게 비싼 돈 받고 그 카페 회원이나 블로그 그 뭐 정회원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만 모아서 해주는 강의가 따로 있다는데 이거는 참가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몇백, 그래서 뭐 천단위. 고라니 기자? 여기 나온 분들 중에 저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소위 말하는 그 빠숑이라는 분은 그냥 원래 알고 있었고 워낙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쓰고 하셨는데 이분이
이분이 그냥 뭐 직장 다니다가 혹은 뭐 주부하다가 무슨 자기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번 분이 아니라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갤럽 출신으로 해서 건설사, 시행사 등에다가 20년 가까이 부동산 입지 분석을 해주는 분입니다. 수요 분석.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그 나름대로 부동산 가치 투자라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입지 요건이 있다 이러면서 그리고 이분이 약간 억울한 게요. 네. 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좀 네, 억울하게 느껴질 이게 수 있다. 왜냐하면 이분은 유료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근데 마치 편집이 되면서 이 사람이 막 시간당 1,000만 원짜리 강의를 하는 것처럼 비춰졌고. 근데 터무니없는 데를 추천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 이분은 그 뭐 일부 저기 강사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찍어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찍어주는 거를 되게 약간 좀 꺼려해요.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광주 봉선동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그렇게 찍어준 사람들은 봉선동의 특정 A 아파트를 지목을 하고. 아,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작전이면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진짜 작전 세력들은 아예 그 소위 말하는 수하의 문화생을 끌고 다니면서 차를 타고 와서 거기서 뭐 수요 조사를 한다면서 이제 입지를 보고 실제로 거기서 카드를 가서 계약을 해서 가격을 올리는 이런 실제로 그 작전 행위가 일어나거든요. 예. 근데 다만 이분 같은 경우는 몰고 다니면서 막 사고 이런 일은 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오히려 대중적으로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 몰고 다니면서 작전 펴는 사람들은 아예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 보이지 조정을 않는 해서 것에 아예 네. 작전을 펴는 세력이 네. 있고 부동산을 전반적으로 이제 전망하는 경우가 네. 있는데.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 가격을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키는 것은 분명히 문제죠. 그리고 가격이 올랐을 때 꼭지에서 잡았던 분들은 분명히 피해를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방송의 의도가 마치 이 부동산 가격에 이분들의 영향이 미쳤을 수 있죠, 물론. 그런데 이 스타 강사 개인의 탓처럼 여론이 흘러가는 게 일종의 마녀 사냥 아니냐면서 저는 사실 미네르바가 떠올랐어요. 금융위기 때 그 미네르바 했다고 그 금융위기가 왔겠어요, 우리가? 실제로 아니. 잡혀갔었죠. 네. 근데 이제 미네르바의 경우에는 경제 전망을 했고 그게 네. 이제 시세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건데 여기는 아까 뭐 어떤 예외는 있겠지만 일부가 분명히 이제 시세 조정을 그렇죠. 좀 하는 면이 있다는 건데 예를 그러면- 들어서 광주를 예로 들어보면 네. 거기가 뭐 순식간에 5억인가가 네. 올랐다면서요, 봉선도? 네, 5억 하던 게 10억 됐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여기서 나왔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분들이 뭐 스타 강사로서 뭐 100만 원을 받는 200만 원 받는 이거는 뭐라고 그냥 할 수는 없죠. 본인이 지식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 대가를 받은 거니까 뭐 법적 제재 근거는 그렇죠. 없는 거고 다만 시장 사놓고. 가격을 왜곡할 수 있고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느냐를 들여다봐야 하는데 네. 이분 그러니까 특정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반적인 세력. 쪽집게 뭐뭐를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이분들이 사실 받는 보이는 수익과 보이지 않는 수익이 있어요. 보이는 수익은 뭐 출연료, 강연료, 책 인세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보이지 않는 수익은 저는 사실 집값 오르고 나면 성공보수 쪽으로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매도자한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매도자한테 비싼 값에 팔게 해주니까 일종의 수고비. 그렇죠. 그러니까 리베이트를 이거 받는구나. 뭐 한 10억만 받아줘. 그러면 얼마 챙겨줄게. 이런 그건 식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바람을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 문제는 예.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마녀 사냥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정확히 시장을 왜곡하고 그런 식으로 짬짬이가 이루어진 사람들을 잡아야죠. 주식 시장에서 작전 세력을 잡아내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서도 작전 세력이 분명히 있는 거고 예. 잡잖아요. 예. 하지만 주식 시장에서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고 코스피가 오르고 내리고를 가지고 그 작전 세력 탓으로 돌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작전 세력이 좌우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러니까 마치 부동산 시장 가격 전반의 상승을 가지고 이 특정 강사 탓으로 돌리는 이런 프레임은 정말 아닌. 고란 기자 입장에서는 미네르바가 떠오르면서 네. 희생양을 여기서 찾고 있다. 네, 부동산 가격 간역을 잘못 폭등에 대한. 삼았다라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아까 박연미 기자도 얘기했지만 워낙 투기 심리가 이제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이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한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사람마다 좀 상황이 다르지만 있다 그런 건데 이대호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예. 자본시장이라면 주식시장에서는 뭐 선취매라든지 미리 사놓고 추천하는 행위 아니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그건 다 행위는 불법이죠.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죠. 네. 근데 이게 자본시장이 아니라 부동산 실물 경기이다 보니까 예. 그런 처벌을 못하고 사실은 공정거래법상 담합 정도로 하는 건데 최근에 많이 문제 나온 게 분여회 담합 이야기 많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분여회가 근데 사실 중심돼서. 예. 분여회는 그냥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 당사자고 그거보다 사실은 그 배경이 더 심한 문제는 회원 부동산이라는 지적들이 그건 뭡니까? 많아요. 회원 그게 부동산. 뭐냐면 예. 부동산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는 중개업소 사이에서도 이너서클이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서로의 공동 중개망을 쓰면서 예. 1번 부동산 중개업소에다 내가 매물을 놨지만 3번, 4번 부동산 정보업체도 그 매물을 같이 보면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 어디 집 누구 엄마 집인데 얼마 밑으로는 팔지 마. 그리고 이게 그런 공동 중개망에 들어가 있지 않은 비회원
부동산 중개업소는 그 매물 정보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우리 집 앞에 있는 어디 복덕방에 내놨는데 왜 이렇게 문의 전화도 안 오고 안 팔리지? 알고 보니까 공동중개만 이용을 못하는 비회원인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회원 부동산과 비회원 부동산 이 중개업소 사이에 이게 사실은 담합에 되게 악용될 수 있는 아주 취약한 구조여서 과거에도 걸린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분여의 담합을 볼 때 반드시 이 회원 업소, 비회원 업소 이 문제도 같이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지적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잠깐 소개가 됐던데 거기서도 보니까 그 매매 계약을 하러 이제 때로 버스를 타고 몰려가서 그걸 그게 문제죠. 임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젊은 용어가 있군요. 예전엔 승용차였는데 이제 버스가 됐다고. 예, 매매를 계약을 한 다음에 취소해버려서 이제 호가만 올리는 건데 그런 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죠. 시장 그게 시장 그럴 수 아닌가요?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갈수 타격이 있으니까. 갈 수 있죠. 그 사람들은 거기서 치고 빠지고 호가만 올려놓는 건데 네. 실제 그 동네에 살고 거기 정주해야 되는 사람들은 기존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집을 사야 하니까 예.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도 못 팔 테니까 그 동네 부동산 경기 전체가 흔들릴 수가 흔들리죠. 있죠. 근데 그 예. 슬프면서도 웃긴 현실인데 임장이라고 큽니까? 그러잖아요. 예, 임장. 그러니까 아예 버스 타고 다니면서 부자들 한 바퀴 돌고 가는 거. 우리 동네에도 좀 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뭐 사실 왜냐면 댓글에 이게 보면은 우리 호가를- 동네 좀 찍어주세요. 뭐 이런. 호가를 쫙 올려버리고 사실은 부동산은 하반 경직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오르면 일단 잘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는 그 밑으로는 안 팔려는 심리가 강하다 보니까. 네, 이대호 기자 말이 맞는 게 최근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네. 단체 관광이랑 사실 드물었잖아요. 최근에.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참 웃었는데 한국에 평당 1억 원에 팔렸다고 소문이 났던 아파트 있죠. 그 결국 네. 허위로 드러났습니다만 그렇죠. 거기에 중국인 관광객 20여 명이 와서 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한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다. 네. 그 뒤에서 프랜카드를 들고 그래서 제가 이게 참 그 사람의 남일이 보편적인 아니구나. 심리죠. 이제 우리나 그쪽이나. 아,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 좀 해보죠. 그 언론의 역할은 없느냐? 언론이 지금 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녀 맞아요. 사냥처럼도 하고 하는데 분명한 건 이제 주식 쪽은 언론이 그런 이제 악당 역할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청담동 주식 부자 이런 사람들 등장시켜서 진짜 쪽집게 교사인 것처럼 몸값도 올려놓고 자금이 모이게 해주는 역할도 하는데 부동산은 안 그런지 아니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부동산 쪽도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부동산도 있죠. 이렇게 유명해지시는 계기가 사실 방송 인터뷰하고 많이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인터뷰하고 많이 하는 게 그야말로 제도권에서 약간 그 소비자들의 가슴을 뚫어주는 듯한 이런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까닭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자 쪽으로 약간 흐르는 게. 예. 그리고 뭐 언론이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네. 언어도 사실 다 검증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감정할 시간이 없고 시스템이 안 사실 돼 쉽진 있어서. 않거든요. 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제가 저는 항상 말하는데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몫이라고 가격 왜곡이 일어나고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따라서 덥석 사는 거는 그야말로 투자자가 확실히 알아보고 사는 거잖아요. 따라가서 사는 그게 거는. 정답인데 네. 그 자본시장에서도 주식시장에서도 그 유사 투자 자문업이라는 게 있어요. 있죠. 예. 네. 자산운용사도 아니고 투자 그렇죠. 자문사도 아니고 유사한 투자 자문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은 허가제가 아니고 등록제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소장님이랑 맞아요. 같이 네. 네. 무슨 연구소 차려놓고 주식 추천해주고 월 회비 뭐 1, 200만 원 받고 이런 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분명히 월 100만 원, 200만 원 내고도 그 서비스를 듣는 분들이 있다는 네, 거죠. 맞아요. 그렇죠. 부동산도 제가 수백만 원, 1000만 원 내면서 강의 들으러 가신 분이 있다는 거고. 부동산은 아니고 네. 그 주식 관련돼 가지고 2007년 그때 한창 주식시장 미쳤을 때 네네. 여기 가봤었거든요. 가장을 하고 갔는데 이름이 삼성 어쩌고 저쩌고 오. 거예요. 그리고 회장 이름이 박헌주예요. 미래 어떤 네. 회장 이름하고 비슷한 분이 서울대 나왔다고 하시는데 이른바 실제로 짝퉁이군요. 조사해봤더니 그런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모르겠고 네, 정말 이런 식으로 유사네요. 그 온라인 사이트에서 룩스라이크 있잖아요. 유사 투자 자문업이고 유사 미래에 쓰시고. 네. 좋습니다. 네. 이제 결국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네네. 이렇게 쪽집게 뭐 등등의 이름을 써가면서 시세를 조정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뭐 그것 때문에 시장 자체가 다 왜곡되는 건 아니고
어느 나라나 그런 세력은 있는데 중요한 건 개인들이 네. 피해를 입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전문가분들 중에 한 분이 이 부동산 이 투기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네. 올려가지고 하는 거 보면서 네. 집을 투자하거나 살 때는 항상 지역 부동산에 가봐라. 그리고 지역 맞아요. 주민에게 얘기를 들어라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 동네, 그 그 동네. 아파트 되게 오래 살았던. 맞아요. 네. 길 하나만 건너도 그 물건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요. 네. 저기 조금 이따 저희가 말씀드리겠지만 증시건 부동산이건 밴드웨건 효과. 어머 남들 이건 하면 사야 돼 따라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어머 이건 사야 돼 해서 항상 상투에서 마지막에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보거든요. 근데 그 부동산 쪽집게 강사들이 하는 얘기 사실 되게 상식적입니다.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데 사면 오른다 이런 얘기거든요. 잘 판단해 보시고. 재테크라는 게 네. 이제 자산이 오르는 걸 겨냥하는 전략이니까 네. 늘 폭탄 돌리기의 성격이 있어요. 영원히 오를 수는 없고 언젠가 상투를 쥐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아주 힘없는 개인들일 때가 많아서 주의를 요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 성공 예감에 등장하는 여기 계신 기자분을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검증을 해서 저희가 이게 방송에 출연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네. 자, 성공 예감 원탁의 기자를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이 9시 31분입니다. 경제를 듣습니다. 성공을 부릅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어느 날 사라지면 검증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다 훌륭한 분들만 모시고 있고요. 8858번님 부동산 투기 열풍 일으키는 그 메뚜기 떼 같은 조직의 폐해를 지적해 주셨는데 좀 잡아야죠. 그런 경우는. 박현주님은 그런 강의를 들어보셨답니다. 근데 성공 사례만 얘기하지 그렇죠. 실패 사례나 네, 조심하라는 맞아요. 얘기는 절대 안 해줍니다. 그렇죠. 네. 조용원님은 기획부동산 그렇죠. 기획부동산이라는 건 사실 오래된 예전에는 뭐 빨간 바지 떴다방도 있었고 네. 아주머니들 말죽거리 빨간 바지. 있었죠. 그래서 네. 늘 있는데 지금은 미디어랑 결합하고 인터넷 네, 맞아요. 카페랑 네. 결합해서 이게 조금 더 조직화되고 영향력도 커졌다는 게 문제겠죠. 자,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번이나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증시, 이렇게 부동산에 의해서 증시 얘기를 해볼 텐데, 정말 좀 불안감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해 봐야 될 텐데, 어제 구체적인 시장 상황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지금 어떻습니까? 상승 출발을 했다가 지금 다시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는데요. 그만큼 이제 불안감이 소폭 크다는 얘기네요. 부정받는 상태입니다. 네. 대외적으로 뭐 악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불안한 마당에 구체적으로 불안할 여지를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변수라는 게 계속 등장하니까. 설상가상이죠. 예. 뭐 정리해드리면 코스피가 올해 들어서 16.4%, 코스닥이 한 14% 빠졌는데요. 좀 됐죠. 네. 10월 들어서만 코스피가 11.9%, 코스닥은 16.4%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월 낙폭이 가장 컸다라고 보면 될 거고 예. 대외 변수는 읊어드리기만 하더라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책으로 또 한 권이죠. 시장금리 상승, 뭐 미중 그 미역. 무역 분쟁, 미역이라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그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뭐예요? 트럼프와 중국 시진핑의 말싸움이 시작된 거는 1년이 좀 넘었고 그렇죠. 그게 실질적인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관세가 부과된 게 올해 3월부터였고 3월부터요. 이제 얼추 반년이 지나면서 이게 실물 경제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시점이거든요. 기업 실적이나 그렇죠. 산업의 어떤 통계로 나타나는 거죠. 기존에는 그래서 겁을 먹었다면 이제는 정말 추워지고 몸이 으스스스 되는 상황에 와 있어서 실제적인 그 체감이 더 큰 거고요. 예. 여기에다가 뭐 이탈리아의 뭐 적자 예산 문제라든지 EU 뭐 재정 문제들도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고 그러면서 진짜 설상가상인 상황이네요. 금리 인상 얘기를 잠깐 해보죠. 그 트럼프는 연준이 미쳤다고 했고 전임 연준 의장인 크린스펀은 그런 소리에 귀를 막으라고 했고 그러니까 남은 한 번 인상 기회에서 올릴 거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올립니까 안 올립니까? 거의 시장 컨센서스는 다 올린다고 보는 보고 거죠. 있죠. 그렇죠. 그런다고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최근에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임명한 거 지금 후회하십니까? 말하긴 좀 이른데 아마도 재밌는 제가 분이에요. 그걸 보고 참 이 대단한 양반이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예. 미 증시가 그런데 또 간밤에는 네. 그 왜 하루 전에는 나스닥에서 기술주가 기술주 실적이 안 좋아서. 오를 만큼 올랐다와 또 실적이 계속 좋을까에 대한 의문 때문에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실적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마음 때문에 다시 반등을 했어요. 한 3% 가까이 올랐던데 네.
이걸 보면 참 이 증시라는 게 얼마나 심리에 의해서 많이 좌우됐느냐 이 얘기하고 우리 증시도 굉장히 낙폭이 요즘 크잖아요. 예. 한 3거래일 동안 5% 가까이 떨어졌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내외 안 좋죠. 경제 상황 좋지 않고 어제 나온 3분기 성장률도 보니까 실망스러웠는데 그것을 고려한다고 해도 사실 우리 시장이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tum의 대열에 막 들어가시기보다 기왕 들어갔잖아요. 네. 우리가 시쳇말로 물려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몰려있죠. 그런 상황에서는 손해율이 굉장히 클 때 tum의 대열에 서시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그런 것도 괜찮지 동의 안 하는 않을까 분은 싶어요. 네, 아니 뭐 동의한다 안 한다기보다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개인들이 투매인지 아니면 야 바닥 밑에 지하가 합리적인 있으니까 빨리 선택인지. 로스컷을 하는 건지는 네.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분석했을 때 고점 대비 10% 하면 조정장이고 하락하면 20% 하락하면 약세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베어 마켓인데 이미 우리가 진입했습니다. 진입했죠, 약세장. 코스피가 20% 하락했고 코스닥은 25% 떨어졌고요. 예. 문제는 우리가 미국이 뭐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얘네는 정말 엄청 올랐거든요. 예. 우리는 안 올랐는데 10년 가까이 올랐는데 이제 떨어진 거고. 예, 우리는 안 올랐는데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제가 어제 봤던 뉴스 중에 정말 뭐랄까 우리 경제 상황을 보여준 뉴스라고 할까.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쿼드러플 트라운이라고 하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다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어닝 쇼크였죠. 영업이익이 현대차. 3천억이 안 돼요. 분기 네. 영업이익이 그렇죠. 76%가 감소했어요. 그야말로 되는 기업만 되고 이제 그 흐름에서 4차 산업혁명 흐름에서 현대차가 좀 약간 뒤졌다고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죠. 미래자동차나 이런 게 좀 늦었죠. 이렇게 뭔가 흐름을 고급 놓친 기업은 브랜드도 완전히 망가지는 상황이 됐고 그럼 우리 기업 전체 구조에서 봤을 때 과연 그 흐름을 잘 쫓아가고 있는 회사가 어느 정도 되느냐. 놓고 보면 반도체밖에 없는 약간 그런 국면이 됐거든요. 예. 그렇죠. 너무 그래서 걱정스러운 거죠. 그런 걱정 때문에 박 기자? 사실 예. 3분기 성장률 지표에서도 보면 내수 비중은 줄어들고 수출 비중은 올라갔는데 반도체 말고 대안이 없다. 없어요. 여기 없어요. 때문에 네. 사실 불안감이 확산되기도 답이 안 하거든요. 나오죠. 답이 없죠. 그러니까 증시라는 게 어차피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고란 기자가 언급하신 것처럼 이거 말고 만약에 소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완전히 끝났을 그렇죠. 때 우리의 대안이 뭐냐에 대한 없어요. 질문을 사실은 증시가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논의를 좀 확장해 보자면 정부가 일자리 대책도 내놓고 여기에 하다못해 유류세까지 포함해서 대책을 내놓는 마당인데 4차 산업혁명의 그 선두에 서 있다고 했었던 뭐 공유경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아직도 막고 있죠. 가름말을 타주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그러니까 1인 여행사도 만들 수 있게 규제를 푼다고 하면서 정작 공유경제 스타트업들은 다 망가지도록 구조조정이 되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도록 이런 상황에 방치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제 그 스탠스를 좀 명확하게 하고 치고 나갈 때가 그러니까 됐습니다. 떨어질 핑계거리는 대외 악재지만 실은 주식시장은 미래 기대 이익으로 움직이는 네. 곳이니까 우리 경제의 미래와 관련한 어떤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된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죠. 네, 일리가 그러니까 뭐 있네요. 건설, 뭐 자동차 이런 고라니자? 식으로 우리 그 경제를 끌어왔던 그 핵심 주력 산업, 뭐 그리고 뭐 조선 같은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한번 사이클이 꺾이면서 꺾이고 대신 그걸 대체해줄 만한 것들이 그건 안 지금까지 나타나고 나와주고 있는데 반도체 이후엔 뭐가 없으니까. 있냐? 네, 없죠.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도 이대호 그렇고 기자? 네. 우리나라가 다시 세계 조선 산업 1위를 되찾는다 어렵잖아요.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제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거고 그 수출 경합도 지수라는 네. 게 있는데 한국과 중국이 특정 분야에서 얼마나 그 수출 같은 품목으로 경합을 하는지 그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2000년에 0.33이던 게 네. 16년 기준으로 0.39. 뭐 특정 뭐 철강이라든지 기계 이런 건 0.47, 0.5까지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중국의 힘에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그러면 다른 소프트 파워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건 박연미 기자 이야기하신 것처럼 막혀 있고 어제도 김동연 부총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정감사에서 공유경제 나아갈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해야 하는 가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거는 정부에 좀 힘을 실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조업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잘했던 게 그동안 중후장대 산업인데 자동차, 조선, 뭐 해양, 해운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게 대부분 하나하나씩 이제 몰락해 가면서 그 next big thing이 없죠. 그 다음에 큰 게 이제 잘 안 보인다는 게 네네. 반도체 이유가 그게 고민거리고 그게 아마 주식시장이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게 된 대외 악재는 지금 눈에 보이는 핑계거리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이런 건 좀 희망적인 소식이고 그래서 너무 패닉하지 말라고 하실 분은 없습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대외 거시경제 건전성 굉장히 좋은 나라잖아요. 이번에 1등 그렇죠. 했죠. 예, 그 부분이. 그 뭐 IMF 기준으로 따져보면 안정성은 신흥국 그렇죠. 가운데 네. 신흥국 가운데 대외 경제에서 변수에서 가장 이제 취약한 나라가 아니라 가장 안전한 나라로 꼽혔단 말이죠. 네. 네. 여러 가지 데가 있는데 경상수지 흑자가 21년 연속이고 78개월 연속 흑자예요. 이거 대단한 기록이고 외환 보유고도 충분하고. 그죠 세계 8위 네. 수준이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2010년에 열렸었던 그 G20 정상회담 때도 너네 경상수지 흑자 너무 많다. 돈을 그렇죠. 너무 많이 그렇죠. 벌어간다 해서 그게 문제가 됐을 정도로 그 이후에도 15년에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7.7%까지 올라갔었어요. 지금은 물론 한 5.1%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만 여전히 돈을 잘 버는 나라고 유동성 좋은 나라고. 안정적인데 이제 증시에서 기대하는 활력 같은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네. 당분간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우리 그게 안 증시만의 보여서. 문제가 아니라 이제 네. 글로벌 증시 자체가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롤러코스터의 거의 정점에 와 있기 때문에 네네. 10년 호황 장세였잖아요, 미국이. 네. 그렇죠. 거기서는 이제 속도도 더뎌지고 덜컹덜컹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때 바로 수직 낙하하지는 않지만 공포심이 극대화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앞이 좀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세 분의 기자가 열띤 토론해 주셨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박연미 경제전문기자, 중앙일보의 고란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대호 기자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